작년에 이제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바닷물이 뭐 유례 없이 뜨거워졌고요. 플로리다라고 하는 것은 연 평균의 한 1000mm 정도 내외고 한 달 동안 오는 평균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오는 200mm의 그 강우량이 3시간 만에 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기록 사상 가장 많이 왔다. 미국이 대선이 한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이 대선에 지금 영향까지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피해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정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나요? 허리케인 밀턴. 예, 이제 플로리다에 플로리다 있었죠.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예. 먼저 그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구장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몰고 온 강풍이 튼튼하게 설계됐다는 야구장 지붕마저 갈갈이 찢어놓은 겁니다. 허리케인이 핥히고 가면서 도시 곳곳은 물에 잠겼고 수백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But I'm just glad we're out and to safety and to where we can charge up our phones because I don't have any power because my family is probably wondering where I'm at. 허리케인 밀턴은 플로리다를 관통해 현지 시각 10일 오후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예상됐던 밀턴은 상륙과 거의 동시에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고 밤사이 1등급으로 더 약화됐습니다. Thankfully, this was not the worst case scenario. The storm did weaken before landfall, and the storm surge, as initially reported, has not been as significant overall as what was observed for Hurricane Helene. 세력은 약해졌다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미 정부는 현재까지 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 복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밀턴까지 미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교수님 보니까 이제 영상 예. 뭐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밀턴보다 한 5일 전쯤에 왔던 그 허리케인 헐린이라고 하는 게 더 훨씬 피해는 컸습니다. 그때가 한 230명 정도 사상자가 있었고 이번에는 아마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한 17명 정도의 사상자를 발생을 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야구장 지붕이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때의 풍속이 그렇게 바람이 세요? 예, 풍속이 195 시속 한 195km, 초속 한 55m/s 정도니까요. 이것은 아마 허리케인 역사상 가장 빠른 총속. 토네이도는 또 별개고요. 문제는 토네이도까지 같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더 피해를 좀 심각하게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한 250만 보이는 게 이제 명 토네이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250만 명 정도의 가구에 정전이 됐었고 또 정전을 되면서 저렇게 지금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감전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속해서 지금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한 3, 4일 사이로 해서 지금 허리케인 헐린과 함께 지금 밀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한 500억 달러 정도, 한화로 정도로 보면 한 67조 정도에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피해가 크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대선이 한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이 대선의 이 복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로 대선에 지금 영향까지 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피해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정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재해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연 지금 정부가 충분히 대비를 해왔느냐, 또 복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NN 보도를 저희가 보니까요, 특히 이제 바람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크다. 그리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이 지역에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1000년
뭐 그 정도로 이제 비가 많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예, 예. 그 한 230mm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요. 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뭐 그냥 계산상의 숫자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정도면은 뭐 그 전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록사상 가장 많이 왔다. 3시간 정도의 200mm. 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것은 해양성 기후로서 연 평균의 한 1000mm 정도 내외고 가장 이제 우기철에 좀 많이 오는 지역이 한 6월, 7월인데 한 달 동안 오는 평균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오는 200mm의 그 강우량이 3시간 만에 왔다고 했으니까 아마 플로리다에 그 살고 있던 주민들은 아마 살아생전 처음 보는 그런 강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년이니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공학적으로 보면 500년 이상의 빈도라고 하는 것은 뭐 빈도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가장 많은 비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플로리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는 원래 이제 대서양에서 발달한 이제 대열대성 저기압. 우리는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고 대서양에서 부르는 열대성 저기압은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허리케인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특히 작년에 이제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바닷물이 뭐 유례 없이 뜨거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다 그런데 대서양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그 플로리다 쪽하고 그다음에 뉴올리언즈 이쪽이 이제 멕시코만인데요. 이 멕시코만의 수온이 예년 기후보다 한 4도씨 정도. 지금 한 평균 10월 달 해수온이 30도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은 한 25, 6도 정도 있는데 한 4도씨 정도 이상이 되어서 열대성 저기압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굉장히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그 NBC에서 그 기상학자가 나와서 10시간 만에 50밀리바가 기압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로 너무 큰일이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게 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열대성 저기압이 커진 거죠. 즉 보통은 오랜 기간, 그러니까 며칠을 걸쳐서 그리고 오랜 거리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발달된 열대성 저기압이 이번에는 이 멕시코만에서 약 10시간 만에 50밀리바 정도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허리케인이 이제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최고 5등급까지로 발달해서 이제 내륙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등급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최고 5등급까지 정도 50밀리바 정도 그런 정도가 떨어진 그런 기압 차를 보여서 피해가 더 가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뭐 외신을 보다 보니까 플로리다 지역에 악어가 많은가 봐요. 악어가 이제 막 물속으로 이제 다닌다고 해서 주의보도 내린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에도요. 재작년이었나요? 2022년에 보면은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1mm.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전라북도 이제 군산 어청도에 또 시간당 146mm.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위험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큰 시각으로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요. 해수면의 상승, 해수 온도의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해수면 온도가 1도 정도 높아지면 강우량은 한 7%에서 10% 정도 되고 또 관련된 이제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그 풍속이 한 10% 이상 증가한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보다도 한 4도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이상 풍속과 강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지구 온난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지구 온난화 중에서도 해수면의 상승이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아무래도 수표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지고 증발량이 많아지면 이 뜨거운 공기가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수증기가 공기 중에 많고 이게 이제 물폭탄처럼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태풍 전망 아직까지는 뭐 태풍의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10월 해수면의 온도가 아직도 뜨거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의 해수면 온도가 다른 어떤 여름보다도 지금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더운 공기가, 더운 수증기가 지금 우리 대기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네.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규모 홍수라든지 태풍의 영향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는 없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10월 태풍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한번 좀 넓혀갖고 유럽으로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유럽에도 보니까 또 다른 허리케인 커크라고 하나요? 뭐 이 피해가 커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일에 가장 많은 프랑스 파리의 뭐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여기 비가 왔다고 그래요. 이 커크가 지금 거기도 역시 이제 우리가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는 큰 대양이 이제 대서양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커크도 상당히 큰 피해를 줬고요. 유럽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는 이제 몬순 기후라고 그래서 아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유럽은 연평균 강우량이 거의 비슷하게, 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이제 겨울철에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커크가 그런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이번에 대서양에서 발달된 세 가지의 태풍이, 즉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달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커크가 최대 풍속이 한 140km 이상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까지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프랑스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에도 이제 태풍 피해가 있고 또 비 피해가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유럽 지역에 뭐 취재 때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을에는 비가 잘 안 오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유럽을 크게 나눠 보면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부터 이태리까지 지중해의 영향을 받는, 거기는 이제 약간 따뜻하고 고온 다습할 수 있는, 그리고 여름철은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건조하지만 겨울에는 또 상당히 좀 우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성 기후, 이제 서부 쪽은 해양성 기후,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유럽까지는 이제 대륙성 기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비가 이제 주로 조금 더 많이 오고, 그렇지만 연평균 굉장히 많이 고르게 오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강우 패턴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뭐 순간적으로 200mm 넘게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물관리나 수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는 발생 뭐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지만 한번 발생을 하면 상당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유럽 기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10월에서 대서양에서 허리케인이 커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슬리가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세 개의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마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말고 동유럽,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도 피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폴란드도 약 한 달이 채 안 됐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동유럽이나 북유럽은 이제 대륙성 기후에 의해서 찬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고 알프스산을 넘어가면서 지중해에서 올라왔던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이 부분들에 상당히 큰 피해가 지금 이제 났었습니다. 보면은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폴란드 크와츠코 지역인데 저기는 보면은 도시 전체가 이제 물에 잠겨가고 주민 대피하고 그런 지역 맞죠? 예, 한 10,000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가 전체가 거의 잠겼고 그중에 이제 반 이상이 정전이 돼서 상당히 피해가 좀 큰 지역인데, 그래도 미리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인명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이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체코라든지 루마니아까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유럽 지역 허리케인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냐 이렇게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의문을 가질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유럽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하는데, 유럽 어디서 공부하셨죠? 예, 저 벨기에에서 조금 잠깐 수학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수님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분보다도 유럽 상황 잘 아실 텐데 유럽의 물 관리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첫째는 우리나라의 그 강우라든지 또 기후 조건이라 있는 부분하고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연평균 굉장히 균등한 그런 네. 강우를 가지고 있고 겨울철에 조금 더 많이 오는 그런 편이지만 이제 저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의 그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큰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의 도심지 하천은 그 제방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방을 통해서 홍수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심지를 벗어난 그러니까 자연 하천 같은 경우는 홍수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룸 포 더 리버라고 하는 네. 즉 우리가 흐르는 강에 조금 더 완충지를 줄 수 있는 큰 넓은 그런 지역을 줍니다. 겨울이 훨씬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수위가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겨울 제방, 여름 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가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름 제방은 조금 더 안쪽에 있고 겨울 제방은 좀 바깥쪽에 있어서 네. 그 겨울 제방과 여름 제방 사이에 굉장히 큰 공간을 통해서 홍수가 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물길이 가는 방향에 상당히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천 내부에서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또 내부에서는 이제 분산형 물 관리라고 해서 네. 조금씩 조그만한 부분들의 도심지에 여러 가지 저류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산형 물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100% 우리가 꼭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패턴이라든지 네. 홍수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참고해서 우리도 같이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각 나라마다 지형이라든지 기후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럽 거를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 관리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신데 유럽의 요거 정도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NB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얼마만큼 홍수를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유럽은 또 도심지 하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제방, 확실한 콘크리트 제방 같은 경우를 해서 즉 구조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도입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과 비구조적인 부분을 같이 좀 우리가 같이 도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럽 말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태풍, 허리케인 피해가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폭염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점점 늘고 있는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마 기후변화라든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되는 게 이제 기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해수면의 수온이 올라가고요. 네. 해수면의 수온이 올라가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수증기의 양이 공기 중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물의 분포, 즉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의 전체적인 분포가 굉장히 달라지고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염이 더 생기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극심하게 들고 어떤 지역은 홍수가 더 훨씬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전체적인 대기의 순환이라든지 수증기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곡이 돼 있어서 지금은 훨씬 더 큰 가뭄과 훨씬 더 큰 폭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것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하고요, 하천하고 이제 뭐 연결돼 갖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요. 예.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설계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댐 설계 기준이 있고요. 하천 설계 기준이 있고 하천 설계 기준도 이제 큰 하천, 그다음 국가 하천에서부터 소하천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기적인 연결에 대한 구조적인 비구조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홍수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아주 큰 댐을 지키는 상당히 어렵고 소형 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류조 같은 분산형 시설 같은 것들을 또 확충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의 방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같이 수립을 해서 이 부분들을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